안녕하세요. 뚱짓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8. 존 포드 감독의 1956년 영화 The Searchers 수색자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1, 2부의 내용을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요약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조금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이든의 등장 장면이잖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에런. 등장과 동시에 에런하고 간단한 인사 정도를 하면서 바로 마사한테 다가가는 거고요. 에런은 화면 정면으로 등을 보이면서 저렇게 아주 쓸쓸하게 집안으로 입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에런은 이든의 존재의 귀함과 더불어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에런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존 웨인, 마사, 맨 끝에 데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큰딸 루시하고 아들이 있네요. 이때부터 벌써 두 세계로 이렇게 나눠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든에서 마사 뒤에 있는 데비로, 그리고 이쪽은 세 명의 그룹으로. 그러면서 지금 왼쪽에 데비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어디에 둘 줄 몰라 하면서 상당히 긴장된 그런 포지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올 데비의 운명 같은 걸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웰컴 홈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 시선을 통해서 마치 이든의 귀환이 마샤한테 새로운 생명을 불러 넣어 주듯이, 그리고 여성성을 회복하게 하듯이 해서 순간적으로 여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선이라든지. 지금 이 장면, 이든의 코트를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방식의 장면입니다. 쓰다듬기도 하고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든이 곧 다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든한테 코트를 넘겨주는 장면이죠. 이때의 키스는 일종의 작별의 키스라고 보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손의 포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왼팔, 그 왼손, 존 웨인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바로 온몸이 경직된 듯한 느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데뷔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 장면, 베이비 하면서 앞으로 팔을 쭉 뻗는 장면에서의 저 팔의 경직성. 영화상으로는 데이비와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데이비를 향한 그런 팔뻗음인 것 같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는 이든의 부재로 인해서 온몸이 굳어버리는, 공포로 굳어버리는, 절망으로 굳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만남에서의 이든과의 그 장면 안에서 여성성을 되찾고 부드러운 그런 포지션의 마사에서 중간에 이든이 떠나려고 할 때 그때 경직이 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경직의 결정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저렇게 들이는 장면에서도 저 뻗은 팔은 기이할 정도로 그대로 뻗어 있습니다. 마치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듯이. 마지막에 문 닫기 전에는 거의 이미 시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이미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사를 통해서 마사와 존웨인 그리고 데비가 왜 한쪽의 구역에 움직여 있고 반대쪽 구역에는 왜 이 세 명이 이렇게 움직여 있을까? 존웨인, 마사, 데비로 이어지는 그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묘비 앞 장면인데요. 이제는 이런 상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묘비에는 메리 제인 에드워드 그렇게 적혀 있었죠. 존 웨인, 이든의 어머니 역시 코만치에 살해당하고 지금 마사가 살해당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데비 역시 잡혀가는 거죠, 코만치한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인이 할머니부터 그 데비의 어머니까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감독은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데뷔를 위치시키지 않고 저 옆에 귀퉁이에 조금 보이는 게 아마도 할아버지의 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할머니의 비석에 주안점을 뒀고 데뷔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할머니의 그 무덤이 있는 그곳 이렇게 얘기를 영화 안에서도 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할머니, 마사, 그리고 데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루시가 어떻게 될지 그 운명에 대해서는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시게 될 건데요. 그런 여인들의 죽음의 의미에 비해서 남자들의 그 존재감은 에런 또는 에런의 아버지 이런 존재는 거의 무의미한 존재로 이렇게 영화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그 남자들에 대한 시선은 에런 존 웨인이 등장하자마자 무기력한 남자로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여기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름조차도 나오지도 않고요. 반면에 한쪽에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든 삼촌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든 같이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디안과 맞서 싸워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강인한 남자 그런 남자의 또 상 그렇지만 그 남자는 끊임없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언젠가는 또 죽을 운명인 거죠. 극단적인 두 남성상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아마도 공동체적인 삶과 외부의 삶을 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상징이 클레이턴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 역할도 하고 자위대 대장 역할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그런 중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막 인디안을 추적하고 했을 때 인디안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어느 정도에서는 스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인물. 그리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이제 인물상이 앞으로 그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루시, 큰딸이 잡혀갔잖아요. 큰딸을 찾기 위해서 또 함께 떠나는 브래드라든지 약간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시신 위에 바위 같은 거를 아래로 내리 찍으면서 막 시신을 으깨고 하려고 하는 그 분노에 찬 브래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의 가장 중심 인물인 마틴 폴리, 존 웨인의 인물이 어떻게 이 수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자의 세계를 또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등장할 마틴 폴리를 사랑하는 베라 마일즈가 분한 로리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그 섬세한 또 터치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셋이서 루시와 데비를 찾아서 나서는 거고요. 도대체 그 코만치들은 쉬지도 않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쳐가는데요. 존 웨인이 얘기합니다. 코만치는 쓰러진 말을 다시 타고 가다가 그 말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을 또 잡아먹고 다시 출발을 할 정도로 정말로 지독한 놈들이라는 거죠. 그때 만약 그들이 살아 있다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브래드가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존 웨인한테 루시가 죽었을 수도 있고 둘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That'll be the day. 제가 여기서 자주 등장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죽어주지보다는 아니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추격을 해서 그 둘을 찾아내고 말 테니까 그때까지는 안 되지, 그때까지는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진영으로 나눠서 흩어졌다고 우리 같이 좀 찾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 웨인이 내가 나서서 찾아볼 테니까 너희들은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려는 장면인데요. 여기 뒤에 말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겉옷입니다. 마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겉옷이죠.
존 애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공간, 수색하려고 하는 공간은 여태까지가 횡적인 공간이라면 좀 종적인 공간이고 경사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뭔가가 뒤편에 감춰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 장면이 전환이 돼서 돌아오는 장면이죠.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에너지를 좀 쓴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그리고 얼굴은 땀으로 가득 차 있고요. 칼을 꺼내서 막 쑤셔대고 있습니다. 길은 저쪽에 있다고 대답을 안 합니다. 거기 물도 없었고 왜 그쪽으로 갔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마틴 폴리는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때 헤이, 코트가 어디 가냐고 물어봅니다. 잃어버렸냐고요. 근데 별 얘기 없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갑자기 저녁에 잠시 쉬려고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I found them. 루시를 찾았답니다. 그 옆에 있는 존 애인의 표정을 보시면요. 전혀 기뻐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심에 가득 찬 비극적인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 데비는 못 봤지만 루시는 틀림없이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루시가 아니야. 그건 루시의 옷을 입은 그냥 인디안일 뿐이야. 이든이 얘기를 해요. 그때 그 계곡 뒤쪽에서 루시의 시신을 발견했고 자신의 코트로 루시를 덮어주고 직접 루시를 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갑자기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다양한 남자의 캐릭터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래드는 갑자기 총을 들고 나섭니다. 끼에 젖어서 말을 몰고 가는 거죠. 따라가려는 마틴 폴리를 막고요. 총소리가 들리고요. 결국 브렛은 인디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계절의 변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이런 색감들, 또다시 공허감이 점점 공간을 메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인정하지 그래요. 우리 수색에 실패한 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요. 데비를 인디안 방식으로 키우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찾을 수 있겠냐고.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안 찾을 거라고 생각할 때까지 끝까지 찾아야 되고 결국에 끝에 가서는 그녀를 찾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Turning of the Earth. 마치 지구가 도는 것처럼 우리가 그 데비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Turning of the Earth 부분으로 다시 살짝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순간적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그 지구가 도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찾을 거야. 그건 명백해.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로 이렇게 약간 회전력이 있으면서 돈다는 의미하고 연결해서 약간 도는 듯이 저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요. 이쪽 보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계절의 변화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까 그 브래드가 죽고 나서 수색을 하는 사람이 결국 둘만 남았을 때 바로 계절의 변화, 가을 색감에서 겨울이 되고
그리고 한겨울에 와 있는 장면에서 말머리를 돌리면서 봄으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부분이 하나의 변화, 하나의 운동, 동시에 턴 하면서 대비하고 연결했을 때는요, 추적을 해서 대비를 찾아서 반드시 대비가 납치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 그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그 회귀하는 느낌의 턴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비약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영화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가는 게 영화를 볼 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쫓고 쫓기던 과거의 강의 느낌에서 지금은 아주 그 평안한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다시 처음 영화의 시작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뒤에 어둠이 가득 있다가 마사가 문을 열면서 우리를 밖으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보다 열려진 공간이고 보다 어두움이 덜하고 장식적인 면이 보다 가미가 되고요. 이런 부분 기둥에서도 포지션은 좀 비슷하죠. 그렇게 손을 올리고 그런데 뒤에 보면 바람이 부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집 모양이 다르고요. 집이 보다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장식적인 디테일들이 더 가미가 된 그런 집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그 처음 장면의 바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때의 바람은 지금 되돌이켜 보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운명적인 바람, 죽음을 앞둔 그런 바람인 것 같고요. 지금은 새 생명의 바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로리한테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마틴 폴리가 지금 귀환하고 있는 거니까요. 달려나가고요. 갑자기 달려가서 저렇게 진취적인 키스를 하는 거고요. 아니, 널 기억할지 모를 텐데. 아니에요. 롤이 기억해요. 지금도 제일 처음에 로리에 의해서 마틴이 집으로 이끌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겐슨 부인에 의해서 이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든한테는 더 이상 본인을 환하게 맞아주는 마사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에서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데뷔 찾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마틴 폴리가 몸을 씻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니, 내가 남자 형제하고 자라서 뭐 이런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아주 당당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장난기와 더불어 일종의 그 가정의 따스함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의 첫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추적했지만 안 가본 데가 없지만 그렇지만 할 만큼 당신은 했다 이렇게 조겐슨 부인이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아드님만 읽게 했죠. 이렇게 회한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 장례식 이후에 복수를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제발 약속해다오 그랬는데 일은 벌어진 거고 조겐슨 부인의 스탠스는 아마도 존 포드가 던지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자책하지 말라.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옆에 조겐슨 씨는 이 나라가 아들을 죽인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조겐슨 부인이 얘기를 할 텐데 스탠스가 좀 다릅니다. 항상 이런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에런 같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집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저런 남자의 입장은 항상 그 핑계거리
무언가 그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대상만 찾을 뿐이지 근본적인 부분의 생각의 깊이는 좀 떨어지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막아서는 거죠. 저렇게 조겐슨 부인이.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이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텍사스 사람이라 그래. 텍사스인의 운명이라 그래. 올해, 내년, 그리고 한 100년 동안 계속 그럴 거야.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겠지.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 하나의 메시지죠. 학교 선생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스탠스는 다 여인에게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 여인에 의해서 꾸려지는 가정, 거기에서 아주 그 수동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남자의 모습, 그 반대 대척점에는 존 웨인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 어디에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찾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또 인생이 되는 거죠. 현실의 중심에는 여인이 있고요. 그 여인의 옆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남편들은 현실에 대해서 어떤 뭐 책임 회피나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남자들은 존웨인처럼 인생의 자신 나름의 가치, 그 안에는 뭐 복수도 일종의 자신의 가치겠죠. 그걸 찾아서 나서다가 결국은 밖에서 인생의 모든 걸 허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보내고 그렇게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두 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 실질적인 기둥 같은 존재는 여인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인이 기둥에 기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기대 있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기대 있음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요.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그런 강인한 모습의 또 다른 그 상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지금 할머니 서랍장에 그 오빠의 옷이 있을 테니까 그 오빠 옷 입히면 돼. 그렇지. 편지 왔었잖아. 이든한테. 편지를 뒤집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로리는 벌써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씨나 마틴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편지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데비의 앞치마의 조각이라는 거죠. 데비를 그 사람이 찾았다고 해요. 누군가가 퍼더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상인인데요. 인디안한테 옷을 샀는데 그 옷이 데비의 옷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히 데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단서를 갖고 있다고 돈을 요구하는 거죠. Not yet.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온 거죠. 그때 가려다가 뭔가 불안하니까 좀 전에 존 웨인이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키스를 하고 가는 겁니다. 뭔가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요. 조겐슨이 내 가축까지 돌보고 있고 그 가축에서 이익이 나올 테니까 너가 그 이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 떠날 거야. 아니요, 저 여기 안 있고 저도 같이 찾아야죠. 데비를 찾으러 자신도 떠날 거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데비는 너한테 nothing이야. 그리고 피도 전혀 섞이지 않았잖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데비한테. 그렇지만 친형제랑 다름없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혈연의 관계만 가족이냐, 아니면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진정 가족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준 거기에 대해서 가족의 의무를 느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 영화의 곳곳에 존 웨인이 인디안에 보이는 과도한 증오, 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이 영화 안에서의 그 인종차별적인 표출, 이런 게 좀 문제점으로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폴리는 가족, 자기하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가족을 끝까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죽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명이 죽었잖아요, 브래드가. 저는 존 웨인이 이 영화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마틴 폴리를 걱정하는 느낌에서 마틴 폴리가 여기에 남기를 좀 바라지 않는가. 한편으로 마틴 폴리 역시 젊은 날에 본인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부모가 다 마틴 폴리 역시 존 웨인 역시 인디안에 의해서 살육당하고요. 그렇다고 핏줄이 되지는 않으니까 단념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끝까지 찾을 거라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그 대화를 합니다. 너 어떻게, 넌 말도 없고 말을 살 돈도 없고 거기다가 돈이 없어서 총알까지 살 수도 없는데, 다시 말해서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조건이 좋은 조겐슨 씨 집에서 머물면서 로리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분노하면서 토라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로리는 아주 그 기분이 좋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뒤척이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키스를 로리한테 하고요. 서로 무르익는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널 항상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사랑하지만 데뷔하고 이든 때문에 나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로리의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현실적인 포지션인데요. 여기에 서부의 여인들이 살아가는 또 포지션인 것 같아요. 자신의 그런 이익, 일단은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너는 데뷔하고 혈연할 관계는 아니잖아. 그리고 혈연할 관계에 있는 너보다 훨씬 유능한 이든이 데뷔를 찾아 나선다는데 너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 본인이 가야 되는 이유. 매번의 그 분노의 눈빛을 본 겁니다. 칼을 들고 정신 나간 짓을 하기 전에 내가 막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이든의 분노는 순간순간 절제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무언가 마틴 폴리는 이든이 데뷔를 보는 그런 시선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죠. 매번 이들의 추격이 왜 이렇게 그 조바심을 낼 정도로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냐면요. 어린 시절에 데뷔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데뷔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아마도 추장 스카한테 겁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인디안화가 이미 진행이 됐지만 그런 지경까지는 가기 전에 데뷔를 찾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든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미리 앞서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건네줍니다. 편지에는 퍼더만이라는 사람, 그 가게의 데뷔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아는 거죠. 퍼더만을. 그래서 말을 구해달라고 하고요. 그때 그냥 꺼져버려라 이거죠. 그러면서 밀어버리는데요. 순간적으로 또 아주 그 급박한 순간에 코믹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 장면 역시도 나중에 이제 비슷한 장면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장면으로 대충 설정이 되는 게 없는 영화입니다. 가장 좋은 말과 총을 가지고 와서 폴리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다시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장면, 지금 어디에다가 의지를 하죠. 제일 처음에 영화 시작 장면에서 마사가 존 애인이 오는 걸 갖다 볼 때도 그 앞에 놓여 있는 저 거리, 나무 거리 같은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담요 같은 게 덮여 있는 거리가 있고요. 저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면서도 하나의 장면상으로서 구도라든지 화면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연출이 하나의 예술적인 연출인가 동시에 그 영화 안에서 실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출이기도 한 거죠. 정면으로 우리를 로리가 보고 있고요. 그 뒤로 마틴 폴리의 말이 지나갑니다. 이제 퍼더만의 가게에 가서 데비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좀 더 수색에 박차를 가하는 장면으로 나아가겠죠. 네, 여기서 정리하고 제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